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요즘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마음까지 설레게 하는데요. 설레이는 마음을 담고 주변을 보았더니 예쁜 꽃들이 환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봄이 주는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술을 부리는 신기한 붓. 옛날 옛적에 금주라는 아주 가난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무와 풀을 베어 팔면서 하루하루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금주는 그림 그리는 걸 무척 좋아했지만 붓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나무하러 갈 때면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렸고 강에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면 손가락에 물을 묻혀 바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금주는 가는 곳마다 그림을 그렸고 보는 것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 보니 금주의 그림 솜씨는 나날이 훌륭해졌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입이 마르도록 그림을 칭찬했습니다. 금주처럼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어. 금주가 꽃그림을 그렸는데 글쎄 나비가 꽃에 앉으려고 하더라고. 난 저번에 금주가 그린 말 그림 봤거든? 말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 정말 대단해. 하지만 금주는 사람들의 칭찬이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꿈에서라도 진짜 붓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나에게도 붓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밤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든 금주는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금주에게 예쁜 붓 한 자루를 주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금주의 손에는 놀랍게도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준 붓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금주는 너무도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금주는 당장 붓으로 벽에다 수탉을 그려보았습니다. 나뭇가지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그려졌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그림 속 수탉이 날개를 퍼드덕거리더니 벽에서 날아내리면서 꽃기호 하고 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금주는 이번에는 물고기를 그려보았습니다. 물고기는 금세 꼬리를 하늘하늘 흔들면서 춤을 추듯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금주가 그린 그림은 모두 진짜로 변했습니다. 알고 보니 꿈속에서 나타났던 할아버지는 신령 할아버지였습니다. 신령 할아버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착하게 살겠습니다. 금주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뒤부터 금주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논밭을 갈 쟁기가 없는 집에는 쟁기를 그려주었고 밥질 솥이 없는 집에는 솥을 그려주었으며 불 밝힐 등잔이 없는 집에는 등잔을 그려주었습니다. 또 물을 기를 두레박이 없는 집에는 두레박을 그려주었습니다. 금주가 신기한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소문은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욕심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붓 소문을 들은 부자는 붓이 탐나서 하인들을 시켜 금주의 붓을 빼앗아 오라고 시켰습니다. 하인들은 금주에게서 강제로 붓을 빼앗아 부자에게 바쳤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는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을 데려와 황금산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그려지자마자 황금산은 돌산이 되어 와르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금주, 내 이놈! 화가 난 부자는 금주가 마술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금주를 붙잡아서 마구간에 가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붓을 던져주면서 커다란 황금산을 그리라고 다그쳤습니다. 금주는 부자가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금주는 부자의 말대로 벽에다 커다란 황금산을 그렸습니다. 조금 지나자 그림은 진짜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산으로 변했습니다. 부자는 황금산을 보자 입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웃으면서 군침까지 흘렸습니다. 으하하, 황금산이다. 황금산, 어서 올라가자. 부자는 급히 하인들과 함께 황금산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이때 금주는 신기한 붓을 휘둘러 황금산 주위에 푸른 바다를 그려 넣었습니다. 출렁이는 바다가 부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서 황금산에 가고 싶은 부자는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금주에게 애걸했습니다. 금주야, 제발 배 한 척만 그려주게. 부탁이네. 금주는 선뜻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가 다 그려지자 부자는 급히 하인들을 데리고 배에 뛰어올라 황금산으로 향했습니다. 금주는 부자와 하인들이 배에 올라탄 것을 보고는 바다 위에 바람을 그렸습니다. 바람을 등에 업은 배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는 기쁜 마음에 손뼉을 치면서 소리쳤습니다. 금주야, 옳지. 더 많이 그려. 더 많이. 금주는 알 듯 모를 듯 엷은 미소를 짓더니 바다 위에 덧센 바람을 그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거센 파도가 출렁이고 세찬 바람이 불어 부자가 탄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주야, 이제 그만 그려. 됐어. 그만 됐다니까. 당황한 부자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금주는 못 들은 척 계속 거센 바람을 그려 넣었습니다. 으아! 마침내 큰 배가 뒤집어지고 마음씨 고약한 부자는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자와 하인들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금주는 그동안 부자가 착한 사람들한테서 빼앗은 물건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아무도 금주를 보지 못했답니다. 들을 수 있는 신비한 두건.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산속 깊은 곳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매일 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나무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저게 뭐지? 아기 여우가 포도를 따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짧아서 포도를 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내가 도와줘야겠군. 할아버지는 포도를 따서 아기 여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기 여우야, 맛있게 먹으렴. 그럼 나는 가마. 아기 여우는 고마워하며 한참이나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어둑어둑한 길을 가던 할아버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기 여우와 엄마 여우를 보았습니다. 전번의 여우인가? 엄마 여우는 고개를 숙이며 할아버지에게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낡아서 색이 바른 두건을 내밀었습니다. 요전에 답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주는 거냐? 고맙구나. 허허허. 할아버지는 감사의 말을 건네고는 두건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할아버지가 산에서 뗄나무를 떼고 있는데 발 밑에 두건이 툭 떨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건을 쓰고 다시 나무를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건 무슨 소리지? 할아버지는 두건을 벗었다 다시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알아챘습니다. 여우가 준 두건은 머리에 쓰면 동물이나 벌레, 풀, 나무의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신기한 두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나에게 주다니.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고맙고 기뻤습니다. 두건을 쓰면 갖가지 동식물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새나 나비, 아주 작은 벌레들까지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하면서 동식물들의 잡담을 듣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태까지 혼자 외롭게 살던 할아버지는 두건 덕분에 조금도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까마귀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갑부탕의 딸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대. 아, 그 얘기 나도 들었어. 아무래도 농나무 때문인 것 같아. 할아버지는 곧 갑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외동딸이 중병이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농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새로 지어진 곳간이 뿌리를 누르고 있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갑부가 원망스러워 딸을 병에 걸리게 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갑부에게
농나무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갑부는 곧바로 곡간을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며칠 뒤 곡간이 없어지자 농나무는 건강을 되찾아 푸르게 우거졌습니다. 갑부의 딸도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갑부는 대단히 기뻐하며 할아버지에게 많은 보물을 주었습니다. 허허, 여우 덕분에 좋은 일도 하고 보물도 잔뜩 얻었구나. 여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가야겠다. 할아버지는 먹을거리를 잔뜩 들고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뱀에게 시집간 막내딸. 옛날 옛적 어느 한 마을에 아버지와 두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산에 가서 땔감을 해다 팔고 딸들은 집에서 배를 짜며 힘들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하던 아버지는 절벽에서 땔감으로 쓰면 딱 좋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딸들에게 예쁜 머리띠를 사줄 생각을 하니 그 나무를 꼭 베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긴 넝쿨을 찾아서 한쪽은 절벽 위에 있는 나무에 다른 한쪽은 자신의 허리에다 묶고 손에는 손도끼를 들고 절벽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발을 옮겨가며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흥겹게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뚝 두두둑 소리가 나며 넝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두 눈을 꾹 감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절벽에서 떨어진 아버지는 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이게 웬일이에요? 자신이 큰 뱀 위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큰 뱀이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구했소. 그 보답으로 당신의 딸 중 한 명을 나에게 시집 보내시오. 아버지는 화들짝 놀라 순사래를 쳤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를 구해주신 은혜는 꼭 보답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딸만큼은 데려가지 마세요. 큰 뱀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3일 뒤 이 절벽 아래로 당신의 딸을 데려오시오. 여기 금덩이를 줄 테니 집에 가서 시집 보낼 준비를 하시오. 말을 마친 큰 뱀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속이 상해서 땔감도 버리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들은 수심이 가득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땔감을 못해서 속상해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서 진지 잡수세요. 밥이 다 식겠어요. 땔감이야, 내일 다시 하면 되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밥을 먹기는커녕
땅을 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딸들에게 아버지는 오늘 산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딸들은 큰 금덩이를 보고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큰딸은 너무 놀라서 아버지 뒤로 숨었습니다. 전 뱀한테는 절대로 시집가지 않겠어요. 언니의 모습을 보고 있던 막내딸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를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제가 뱀한테 시집을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막내딸을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큰딸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3일이 지나고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착한 막내딸은 아버지를 따라 절벽 아래로 갔습니다. 큰 뱀은 이미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뱀을 보자 아버지와 딸은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은 선량하고 약속도 잘 지키는 분이군요. 저 옆에 있는 금을 가져가세요. 더 이상 나무를 하지 않아도 편안히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따님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큰 뱀은 큰절을 3번 하고는 막내딸과 함께 숲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뱀은 막내딸을 등에 태우고 캄캄한 동굴을 수없이 지나 마침내 꽃들이 무성히 피어 있고 새들이 지저귀는 아주 예쁜 꽃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언덕을 지나니 크고 웅장한 궁전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시오. 큰 뱀의 말에 막내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눈을 떠도 좋소. 어머나, 세상에. 큰 뱀은 온데간데 없고 막내딸의 눈앞에는 젊고 멋진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막내딸이 깜짝 놀라 묻자 청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나는 방금 전에 큰 뱀이오. 1000년 동안 수련을 마치고 지금은 사신이 되었소. 막내딸은 정말 기뻤습니다. 딸은 청년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막내딸은 아버지와 언니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사랑, 아버지와 언니가 보고 싶어요. 집에 다녀오면 안 돼요? 사랑은 흔쾌히 허락하며 많은 금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잘 다녀오시오. 일주일 뒤에 절벽 아래로 마중 나가겠소. 사랑은 막내딸을 절벽 아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막내딸은 사랑과 헤어진 뒤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와 언니는 막내딸을 보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막내딸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딸의 이야기에 아버지는
다행이라며 눈물을 흘렸지만 큰딸은 질투가 났습니다. 내가 그때 사랑에게 시집을 갔더라면 동생 대신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았을 텐데. 큰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흘러 막내딸이 떠나기 하루 전날 밤, 큰딸은 질투에 눈이 멀어 그만 잠자고 있던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생 옷으로 갈아입고 절벽 아래로 가서 사랑을 따라 나섰습니다. 한편 죽은 뒤에도 사랑하는 남편을 잊을 수가 없던 막내딸은 한 마리 새가 되었습니다. 새는 사랑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 매일매일 사랑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노랫소리는 무척 처량했지만 사랑은 왠지 마음을 울리는 새의 노래에 끌렸습니다. 큰딸은 이 새가 동생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사랑 몰래 새를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랑은 새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무척 슬퍼했습니다. 죽은 새를 고이고이 물가에 묻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새를 묻은 곳에서 새싹이 나오더니 무럭무럭 자라 눈 깜짝할 사이에 커다란 사과 나무가 되었습니다. 나무에는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하루는 큰딸이 이 사과나무 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무에 열린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를 보자 큰딸은 두 손을 뻗어 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따지도 못하고 나뭇가지에 긁혀 상처투성이만 되었습니다. 화가 난 큰딸은 집에서 도끼를 가지고 나와 나무를 마구 내려찍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나무는 힘없이 잘려 나갔습니다. 득의 만만한 미소가 큰딸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잘려나간 나무 속에서 아리따운 처녀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리둥절해진 큰딸이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 세상에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내가 어떻게? 자신이 몇 번이나 죽였던 동생이 이렇게 생생하게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보니 큰딸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결국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그만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죽음으로 죗값을 치른 것이랍니다. 막내딸은 꿈에서도 그리던 사랑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막내딸을 만나 너무 기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막내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사랑과 막내딸은 고향에 홀로 계신 아버지를 모셔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얀 부채와 까만 부채.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매우 예뻤지만 마음씨가 좋지 않았고 동생은 아주 못생겼지만 마음씨가 곱고 착했습니다.
하지만 자매의 어머니는 예쁜 언니를 더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자매가 같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탄 남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절에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 남자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런 사람과는 말을 나누는 것도 싫어. 언니는 모른 척하고 아랫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착한 동생이 나섰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생은 마을 끝에 있는 절까지 남자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절 앞에 다다르자 남자는 말에서 내리더니 호주머니에서 하얀 부채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산신이다. 너는 정말 친절하구나. 보답으로 이 부채를 붙여주마. 산신은 동생의 얼굴에 대고 하얀 부채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못생겼던 동생의 얼굴이 자꾸자꾸 예뻐지는 것이었습니다. 부채질을 멈춘 산신이 말했습니다. 동생인 너는 이렇게 착한데 너희 언니는 참 무례하구나. 나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는 말도 섞기 싫어서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다니. 예쁜 얼굴을 갖고 있어도 마음씨는 얼굴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말을 마친 산신은 절로 들어갔습니다. 돌아온 동생을 본 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얼굴이 까맣고 못생겼던 동생이 딴 사람처럼 예뻐졌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동생이 자기보다 예뻐진 게 무척 분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언니의 물음에 동생은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민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절로 달려갔습니다. 산신님, 저도 동생처럼 부채로 붙여주세요. 그래, 후회하지 않겠느냐? 절대 후회 안 해요. 어서 붙여주세요. 그래, 그렇게 원한다면 붙여주지. 산신은 호주머니에서 까만 부채를 꺼내어 언니를 향해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곱고 하얗던 얼굴이 점점 까맣고 못생겨졌습니다. 자, 다 되었다. 이제 그만 가보거라. 언니는 동생보다 더 예뻐진 얼굴을 상상하며 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때? 정말 예뻐졌지? 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는 서둘러 가까운 연못에 가서 자기 얼굴을 비춰 보았습니다. 어머, 내 얼굴이 어쩜 좋아. 언니는 원래대로 해달라고 빌기 위해 곧바로 절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산신은 이미 마을을 떠난 뒤였습니다. 마음씨처럼 얼굴도 예뻐진 동생은 그 나라의 임금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불쌍하게도 언니는 얼굴에 분을 잔뜩 발라도 곧바로
땀에 분이 벗겨지면서 또다시 못생긴 까만 얼굴로 되돌아왔답니다. 동물들의 말을 듣는 젊은 사냥꾼. 옛날에 젊은 사냥꾼이 다정한 이웃들과 함께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너무 가난했고 노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먹을거리가 큰 걱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냥을 잘하는 젊은 사냥꾼만 바라보고 그가 잡아온 물고기, 조개, 산짐승 등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한번 사냥을 나가면 며칠씩 걸리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사냥꾼이 돌아올 때까지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젊은 사냥꾼이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오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아, 오늘은 허탕이구나 하고 줄임배를 안고 실망과 절망 속에 돌아서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젊은 사냥꾼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젊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많이 잡아오는 날이면 온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냥꾼을 영웅 대접하며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사냥꾼이 활과 화살을 메고 사냥에 나섰는데 바위 위에서 햇볕을 쬐고 있던 어린 거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수리가 구름을 뚫고 내려와 쏜살같이 거북을 낚아챘습니다. 살려주세요. 거북의 다급한 외침에 깜짝 놀란 사냥꾼은 재빨리 활수위를 당겨 독수리를 향해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독수리의 날개를 스쳐 지나갔고 독수리는 입에 물고 있던 거북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사냥꾼은 숲속에서 다시 어린 거북을 만났습니다. 거북은 자신을 용왕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젊은 사냥꾼을 바닷속 용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거북은 용왕에게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며 사냥꾼을 소개했습니다. 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란 용왕은 감사의 표시로 값비싼 루비, 사파이어, 진주 등 각종 보물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금은보화를 사양하고 그 대신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훌륭한 사냥꾼이 되어 동네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고 싶은 생각에서였습니다. 용왕은 아무에게도 이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냥꾼은 용왕이 준 동그란 돌 덕분에 동물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사냥감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 노인들의 이야기 소리와 부녀자들의 노랫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노인들은 젊은 사냥꾼에게 좋은 아내를 소개해 주고 싶어 다 같이 모여 의논을 했습니다. 기쁜 일도 잠시, 어느 날 사냥꾼은 새들의 대화를 듣고 곧 홍수가 나서 온 마을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사냥꾼은 동네 사람들에게 홍수가 마을을 휩쓸기 전에
어서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노인이 나서서 사냥꾼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마을에 홍수가 난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대지 않으면 우린 한 발짝도 꼼짝할 수가 없네. 제발 이유는 묻지 마시고 그냥 저를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유를 말해 달란 말일세. 왜 말하지 못하는 건가? 사냥꾼의 간절한 부탁에도 마을 사람들은 사냥꾼을 다그치기만 했습니다. 결국 사냥꾼은 어쩔 수 없이 용왕과의 약속을 어기고 비밀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 피신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젊은 사냥꾼은 눈물이 그렁그렁 고인 눈으로 용왕이 건네준 동그란 돌을 꺼내놓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의 발이 점점 돌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 산이 번개에 맞을 겁니다. 사냥꾼은 다리가 완전히 돌로 변했습니다. 온 동네가 홍수에 뒤덮일 것입니다. 사냥꾼이 울먹이며 동네 저편을 가리키는 순간 손도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마지막 한마디가 떨어지자 사냥꾼의 입술도 순식간에 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동네 사람들은 돌로 변한 사냥꾼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피신했습니다. 고 사냥꾼의 경고대로 홍수가 나서 온 동네가 물에 잠겼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 물이 빠지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제일 먼저 흙 속에서 돌이 된 사냥꾼을 찾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냥꾼의 형상을 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를 믿지 않고 의심했던 걸 깊이 뉘우쳤답니다. 욕심쟁이 부자와 황새. 옛날에 욕심쟁이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황금 99개나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100개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욕심쟁이 부자는 말을 타고 가다가 가난한 늙은 농부가 밭에다 물을 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자는 물을 쓰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농부를 윽박질렀습니다. 농부가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어제 물값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준 돈은 어저께 물값이지. 오늘 물값을 달란 말일세. 욕심쟁이 부자의 말에 농부는 두 손 모아 사정을 했습니다. 지금 물을 내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물도 없다. 욕심쟁이 부자는 농부의 사정에도 아랑곳 없이 큰 돌로 강물이 흘러드는 길목을 막아버렸습니다. 농부는 바위 틈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도 모으려고 바위 틈에 물통을 갖다 댔습니다. 부자는
다시 말을 타고 길을 갔습니다. 가다 보니 황새 한 마리가 강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먹지 마라. 이건 내 물이야. 부자가 호통을 치자 깜짝 놀란 황새가 퍼드덕하며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세찬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황새는 가난한 농부가 있는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자 농부는 힘없이 축 늘어진 황새에게 옷을 덮어주고 온몸으로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바람이 지난 뒤 농부는 물통에 모아둔 물을 황새에게 주었습니다. 목을 죽인 황새는 이내 기운을 차리고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농부는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날아가던 황새가 깃털 하나를 농부에게 떨어뜨렸습니다. 깃털은 농부의 손에서 씨앗으로 변했습니다. 농부는 무척 신기하며 씨앗을 심고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씨앗에서 나온 싹은 쑥쑥 자라더니 아주 커다란 수박 한 통이 열렸습니다. 농부는 수박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잔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수박을 잘라보니 안에 황금이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농부는 기뻐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황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황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욕심쟁이 부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자는 밭에서 기다리다가 막 날아오르려는 황새를 나무 막대기로 때려서 기절시키고는 황새에게 물 한 동이를 부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황새는 하늘로 날아가며 역시 깃털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깃털은 부자의 손에서 씨앗으로 변했고 부자는 씨앗을 심고 물을 듬뿍 주었습니다. 금세 커다란 수박이 열리자 부자는 싱글벙글하며 수박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황금을 담을 상자를 준비한 뒤 수박을 크게 잘랐습니다. 욕심쟁이 부자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을 기대하며 수박 속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박 속에 윙윙거리는 벌떼가 몰려 나왔습니다. 으아! 부자는 칼로 벌을 죽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벌떼는 무서운 기세로 부자를 덮쳤습니다. 사람 살려. 으아, 살려줘요. 벌떼가 계속 달려들자 욕심쟁이 부자는 급히 황금을 넣으려던 상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벌들도 곧장 상자 속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부자는 이번에는 수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벌들은 수박을 들어서 강으로 가져가더니 강물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부자는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동네 사람들은 강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치울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자는 강을 따라 멀리 멀리 흘러갔습니다. 진정한 지성과 부유. 아주 먼 옛날 아버지와 네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나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많이 늙었어. 오늘은 내가 너희들 중에서 나 대신 궁전이를 볼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 내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똑똑한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보여다오. 제일 먼저 큰아들이 나섰습니다. 큰아들은 손에 끼고 있던 에메랄드 박힌 금반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저의 재산이에요. 이렇듯 부자이니 얼마나 영리하겠어요? 둘째는 금으로 수놓아진 멋진 옷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의 화려한 옷을 보고 사람들이 저를 부자라고 부러워해요. 이렇듯 부자이니 사람들이 저를 무척 똑똑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셋째는 은으로 만들어진 보석 허리띠를 메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보석 허리띠는 저만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막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막내야, 넌 어떤 재산을 가졌느냐? 이윽고 막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큰형님처럼 금반지도 없고 둘째 형님처럼 멋있는 옷도 없어요. 셋째 형님처럼 보석 허리띠도 없고요. 그럼 넌 뭘 가지고 있느냐? 막내 아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 일을 잘하는 두 손과 용감한 마음, 그리고 현명한 머리밖에 가진 것이 없어요. 막내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을 후계자로 결정했습니다. 가진 재산을 자랑하기만 했던 형들은 동생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